북한에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돈 100만 원짜리 송금 한 건입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2019년까지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 온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숫자가 왜 과장이 아닌지를 층층이 보여드릴 겁니다. 표면에는 돈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밑에는 한 나라의 화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국가가 스스로의 백성을 어떻게 적으로 대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이 세 층을 다 보시고 나면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짚겠습니다. 한국 돈 100만 원을 북한에서 쓰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살고도 남는다는 게 탈북민 유해옥 씨의 직접 증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돈 100만 원을 중국 위안으로 환산하면 약 6, 영위안이었어요. 여기서 중간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수령은 4, 500위안 정도. 그 4, 500위안으로 북한에서 부부가 1년을 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저 집은 한국 간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냐고 다들 부러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에요. 그게 저쪽에서는 연간 생계비입니다. 이 격차가 단순한 물가 차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격차를 이해하려면 200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9년 11월 북한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 돈 바꿔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화폐 교환이라는 건 내가 가진 돈을 새 화폐로 전부 교환해 주는 겁니다. 화폐 개혁은 다른 거예요.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몰수하는 구조입니다. 교환이 아니라 몰수예요.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옥 씨는 그때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어요. 북한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100만 원씩 묶어서 긴 양말 안에 넣고 허리에 감아서 쌓아 올린 거예요. 김일성 초상이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들을 길이로 세워서 스타킹 안에 쭉 넣고 허리에 두르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서 개인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어떤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장사하고 아끼고 숨겨가며 만든 돈입니다. 막상 1000만 원을 허리에 감았을 때 그분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1000만 원이 별게 아니네. 사람 욕심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화폐 개혁 한 방에 허리에 감아온 10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교환을 해준다면 그나마 다른데 교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닌 겁니다. 1000만 원이 별게 아니라고 느꼈던 게 맞긴 했어요. 결국 국가가 다 가져갔으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유해옥 씨에게 탈북 결심의 기폭제가 됩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009년 화폐개혁을 겪으면서부터 이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 나라구나 라고 확신했다고, 말 잘못했다가 그냥 잡아가는 사회이고 여기를 탈퇴하는 길만이 내가 맞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탈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들을 두고 혼자 넘어간다는 게 엄마 입장에서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중국에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 오는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새벽 2시에 나가기로 약속까지 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발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바꿉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아들들을 먼저 보내야겠다고. 이 대목에서 큰아들 이야기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큰아들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1년 만에 눈을 다쳤어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전투 중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임무 중에 다친 것도 아니에요. 군 생활 중에 일루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눈을 다친 겁니다. 그 아들한테 국가가 준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돈 500원짜리 영해군인 증서 한 장이었습니다. 500원을 내라는 거예요. 데려올 돈도 없어서 한 달 만에 겨우 집에 왔는데 그 500원이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영해군인인데 그 종이장 하나 가지고 뭘 합니까? 2번 사 먹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죠? 사냥개가 필요할 때는 쓰다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눈 하나를 나라에 바친 군인한테 돌아온 게 500원짜리 종이 한 장이라면 그 나라에서 충성의 대가가 얼마짜리인지는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작은 아들은 좀 다른 경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적국인데 어떻게 가냐고 엄마가 한국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그 대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장사 미천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중국 돈 5억 영원을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지 한 달 만에 70명이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청년들, 22살, 25살, 30살, 37살까지 남자들만 70명. 중국에서 과일나무 관리하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공안이 완전 중무장 상태로 포위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고 교화소에 구금됐습니다. 풀려나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어요. 비법 월경 전과가 딱 붙었거든요. 그 빨간 딱지 하나로. 이후에는 어디서도 취업이 안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물건 내리는 상차공. 그러니까 트럭에서 짐 내리는 가장 단순한 육체 노동조차 거부당했어요. 회사에서 제일 힘든 일도 안 된다는 소리는 이 땅에서 사지 말고 가라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안 간다고 버티던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 한국 가야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념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심한 겁니다. 비법 월경 한 번의 기록이 그 이후 모든 삶의 문을 닫아버리는 구조, 이게 설계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 번 이탈한 사람은 다시는 체제 안으로 복귀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그 시스템이 오히려 탈출 동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자, 이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거친 뒤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돈 보낸 겁니다. 이제는 돈 아끼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자기가 벌어서 1년에 200만 원씩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나눠서 보냈어요. 100만 원씩 2번. 그래서 아까 그 숫자로 돌아갑니다. 100만 원, 당시 중국 돈으로 약 6 영위안, 수수료 떼고 나면 4 500위안, 부부 1년 생계비. 이 돈이 어디에 보관됐는지 아십니까? 은행이 아닙니다. 땅에 묻었어요. 직접 증언입니다. 중국 돈을 8만 2천 위안까지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없어지면 또 아들한테 받아서 묻고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왜 땅에 묻냐고요? 이 질문이 북한 경제의 구조를 통째로 드러냅니다. 은행에 넣으면 국가가 먹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필요할 때 꺼낼 수 없는 구조예요. 은행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다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밀정들을 통해서 개인 소비 내역을 추적해요. 장마당에 가서 뭘 사도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남들 눈에 안 띄게 가서 몰래 삽니다. 이게 2019년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즉, 은행이 금고가 아니에요. 땅이 진짜 금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은행에 넣는 게 상식이지만 저쪽에서는 땅에 묻는 게 상식이에요. 왜냐? 국가가 모르는 돈이어야 내 돈이니까요. 국가가 아는 돈은 국가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서 탈북민 송금 문제를 다룰 때 이 구조를 제대로 짚은 보도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숫자만 나오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되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100만 원짜리 송금이 왜 체제의 균열을 만드는지가 보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송금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생존이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장사하지 않아도, 국가 배급에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의존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둘째, 탈북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어디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가족을 내보내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게 되죠. 셋째, 브로커 네트워크의 자금 기반이 됩니다. 탈북을 돕는 선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보내온 송금입니다. 실제로 유해옥 씨도 이 네트워크 안에 있었어요. 보위부에 쫓기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무려 2달 동안 자기 집에 숨겨줬다고 하셨어요. 당시 선거 때문에 국경이 봉쇄돼서 넘어갈 수 없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야 그 부부가 안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탈북 브로커선의 일부가 됩니다. 100만 원 한 장이 연료이고 그 연료가 탈북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밀정을 풀고 은행 감시를 하고 장마당 소비까지 들여다보는 이유예요. 돈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사람의 흐름도 끊을 수 없으니까요.
핵을 가진 나라가 100만 원짜리 송금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송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 간부들의 외화 수입도 함께 막힙니다. 이 시스템은 아래는 통제하면서 위는 열어두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그 구멍으로 오늘도 1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돈 이야기와 같은 구조예요. 유해옥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해산이 국경 지역이라 중국을 통해 드라마가 흘러들어왔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 드라마 보면서 야, 우리도 저기 가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저건 포장이겠지. 한국 영화니까 저렇게 찍겠지 설마 현실이 저렇겠냐고. 북한 영화가 얼마나 포장이 심한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국 드라마도 비슷하게 부풀려졌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드라마 속 밤에 아스팔트 도로가 빛나는 장면이 실제로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도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차 타고 가면 오장육부가 다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도로를 평생 타다가 아스팔트가 깔리고 가로등이 켜진 밤, 도로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어떨지 그분 말로는 머릿속으로 상상도 못한 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고요. 북한 드라마는 허구를 현실처럼 포장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여줬어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당국이 드라마를 그렇게 막으려는 이유예요. 이념 때문이 아니에요. 생활 수준 격차가 너무 커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유해옥 씨도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이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너무 후진 나라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뀔까봐 막는 거구나라고 플라톤의 동굴에 갇혀 그림자만 보던 사람이 진짜 빛을 본 순간 다시는 그림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실제 세계를 본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걸 알기 때문에 동굴을 닫으려 하는데 드라마가 흘러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체제 균열의 실제 경로입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국제 제재도 아니에요. 드라마 한 편, 그리고 100만 원짜리 송금 하나,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을 어떤 외교 채널도 대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옥 씨는 아들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2019년에 스스로도 탈출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작은 아들이 하나원을 나오면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그 순간 느낌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그 한마디가 사실은 2009년 화폐개혁에서 시작된 10년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땅속에 한국 돈을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보낼지, 언제 꺼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돈이 땅속에 있는 한 국가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 100만 원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북한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그 돈이 생존을 보장하고 생존이 보장되면 탈출을 계획할 여유가 생기고 탈출이 성공하면 또 한 명의 송금자가 생깁니다. 이 순환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 당국도 이 구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가족을 집중 감시하고 송금 경로를 추적하고 브로커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차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돈의 일부가 당 간부들에게도 흘러가거든요. 세관, 보위부, 국경, 경비대, 지방당 간부들이 이 흐름을 묵인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구조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막으라고 해도 막는 사람들이 이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북한 당국이 만들어낸 외화 통제 시스템이 외화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외화를 내부적으로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일부는 가족에게 가고 일부는 브로커에게 가고 일부는 간부들에게 가고 그 나머지가 실제 생계비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 국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이상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국가는 이 구조를 완전히 제도화하지 않을까요? 왜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외화를 관리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화되는 순간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그러면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국가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당국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이 불투명함이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개인은 감시를 피하고 중간에서 뒷돈 받는 간부들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조를 다 알고 나면 뉴욕 씨 아들이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돈 보낸 게 어떤 의미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단순한 효도가 아니에요. 탈북 네트워크의 연료를 공급한 겁니다. 엄마가 살아남을 수 있게, 그 다음 탈출을 계획할 수 있게, 필요한 사람을 숨겨줄 수 있게. 아들이 보낸 100만 원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살고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공식 집계가 없지만 탈북민 지원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제재는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기업의 채널을 차단하는 건데 사람 대 사람으로 흘러가는 이 경로는 제재 구조밖에 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서 일해서 번 돈을 중국 위안으로 환전해서 브로커를 통해 북한 가족한테 전달하는 이 구조는 어떤 국제 제재 체계도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적 지원이면서 동시에 체제 균열의 도구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흐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탈북민 송금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 돈을 받는 가족에서 끝나지 않아요. 송금받는 가족이 잘 먹고 잘 입으면 주변에서 그걸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야, 저 집은 한국 간 아들이 있어서 저렇게 산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유해옥 씨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간 가족이 있는 집은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정보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거기서 살면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 정보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돈의 형태로도 들어오고, 소문의 형태로도 들어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고 해도 이미 그 정보는 현금의 형태로 이웃집 마당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탈북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탈북을 완전히 막으려면 국경을 완전 봉쇄해야 하고 국경을 완전 봉쇄하면 간부들의 외화 수입이 끊기는 딜레마. 이 모순 속에서 100만 원짜리 송금은 오늘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는 건 결국 이 순환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생존이 보장되고 생존이 보장되면 탈출을 계획하고 탈출이 성공하면 또 다른 송금자가 생기고 그 송금이 또 다른 탈출을 만드는 이 루프. 핵 한 발로는 이 루프를 끊을 수 없어요. 유해옥 씨가 2019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건 미사일도 아니고 외교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100만 원이었고 그 돈이 만들어낸 탈출의 가능성이었어요. 살았구나라는 한마디 안에 그 10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해옥 씨는 증언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해산 사람들이 먼저 온 탈북민들을 왜 부러워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돈 보내주니까요. 이념이나 자유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돈 보내주니까. 그 한마디가 북한 내부에서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이 번영한 나라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가족한테 돈 보내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예요. 추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100만 원. 그 100만 원이 지금도 어딘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